탈북자에서 미국 정치인으로 5부작 제1부 꽃제비 소년의 절망과 희망. 북한의 한 감옥에서 17살 소년이 철창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의 등에는 고문당한 상처가 가득하고 옆에는 맞아 죽은 시체가 누워 있습니다. 이 소년은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여기를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로부터 20년 후 이 소년은 미국 의회 앞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죄수가 아닌 수천 명의 유권자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말이죠. 오늘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최민준, 현재는 데이비드 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한 남자의 놀라운 인생 역전 스토리입니다. 엘리트 교사 집안의 아들. 1989년 함경북도 온성. 최민준은 그곳의 한 아파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 어머니는 수학 선생님이었죠. 북한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집안이었습니다. 어린 민준은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모두 챙겨주었고 집에는 아버지의 역사책들이 가득했죠. 프랑스 혁명, 산업혁명, 미국 독립전쟁. 민준은 이 책들을 몰래 읽으며 바깥 세상을 꿈꿨습니다. 아버지, 저 기자가 되고 싶어요. 세계를 다니고 싶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역사 선생님이었던 그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북한에서 자유롭게 세계를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를. 운명의 날. 민준이 9살 되던 해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니 집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부모님이 어디 계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기차역으로 달려갔지만 기차는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는 선로 옆 벤치에 주저앉아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부모님은 탈북하신 겁니다. 역사 선생님이었던 아버지는 거짓 역사를 가르치는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결국 목숨을 걸고 탈출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9살 아들을 데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위험했으니까요. 그날부터 최민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반역자의 아들. 저의 아버지가 조국을 배신했대. 학교에서 아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선생님들의 눈빛도 차갑게 변했죠. 사랑받던 학생에서 감시받아야 할 적대 계급의 자식이 된 겁니다. 민준은 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였으니까요.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민준은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렇게 그는 꽃제비가 되었습니다. 꽃제비란 거리를 떠도는 아이들을 일컫는 북한말입니다. 형, 저기 시장에 가면 뭐 좀 얻을 수 있을까? 오늘은 안 될 거야. 경찰들이 많아. 민준은 다른 꽃제비 아이들과 함께 기차역 대합실에서 잤습니다. 어느 날 아침 등이 너무 아파서 친구에게 보여줬더니 빈대가 살 속으로 파고들어 있었습니다. 친구는 바늘로 하나하나 찍어서 빼내줬습니다. 그날 아침 그들 옆에는 굶어 죽은 2명의 어린 꽃제비 시체가 있었습니다. 시청 직원들이 와서 시체를 수레에 싣고 갔습니다. 마치 쓰레기를 치우듯이. 17살 첫 번째 선택. 세월이 흘러 민준은 17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북한에서는 직업을 배정받아야 할 나이였죠. 군대에 지원하겠습니다. 민준은 생각했습니다. 군대에 가면 적어도 밥은 먹을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너는 적대 계급 출신이다. 군대에 받아줄 수 없다. 그럼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탄광이나 건설 돌격대로 가라. 탄광. 그곳은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좁은 갱도에서 동발도 없이 석탄을 캐다가 무너져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였으니까요. 그날 밤 민준은 결심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희망이 없어 탈출하자. 어디든 가서 살아남자. 클리프행어.
17살 소녀는 밧줄과 소금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준이냐? 내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그 여인은 민준을 데리고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땅에 첫 발을 디딘 민준은 멀리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17년 동안 나는 뭘 한 거지? 우물안개구리였구나. 하지만 자유는 짧았습니다. 몽골 국경으로 가던 중 14명의 탈북자 그룹은 중국 변방대에 붙잡혔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2살, 4살짜리 아이들이 울부짖었습니다. 민주는 다시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구류장에 갇혔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민준이 구류장에서 겪은 끔찍한 경험과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두 번째 탈북 시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연 민준은 진짜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제2부 2번의 탈북, 그리고 기적. 지옥 같은 구류장. 구류장 안은 지옥이었습니다. 너무 좁아서 눕지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등을 기대고 앉아서 잤죠. 어느 날 밤 민준의 등에 기대고 있던 사람이 자꾸 무게를 실었습니다. 아저씨, 좀 덜 기대주세요. 민준이 고개를 돌리자 그 사람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고문당에 맞아 죽은 것이죠. 그의 피가 민준의 셔츠에 흠뻑 묻어 있었습니다. 민준도 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너희 누가 한국 사람을 만났냐? 교회에 간 적 있냐?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취조관들은 민준을 때렸습니다. 17살 소년의 몸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도움. 몇 주 후 민준은 할머니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17살 소년의 몸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4시간 감시가 붙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알고 있었죠. 한번 탈북을 시도한 사람은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할머니는 손자를 보고 울었습니다. 몇 주 만에 본 손자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귀한 약재를 구해 민준에게 먹였습니다. 3일 만에 민준은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저 다시 떠나야 해요. 이 땅에 남아있으면 저는 죽어요. 탄광에 보내지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가게 될 거예요. 할머니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내가 도와주마. 두 번째 탈북. 이번에는 몽골이 아니었습니다. 몽골로 가는 길은 트라우마였으니까요. 민주는 중국 칭다오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다른 탈북자 8명을 만났습니다. 대부분 여성이었고 11살짜리 어린 소녀도 있었습니다. 우리 목적지는 상하이의 미국 국제학교야. 거기가 치외법권 지역인가요? 아니, 하지만 국제학교니까 중국 경찰이 함부로 못 들어올 거야. 2004년 어느 날 새벽 9명의 탈북자들은 1.5m 높이의 담장을 넘었습니다. 민준이 제일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린 소녀를 먼저 넘겨주다가 경찰에게 신발을 잡혔지만 간신히 담장을 넘었습니다. 우리는 북한 난민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들은 종이에 영어로 쓴 메시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학교의 딜레마. 학교는 순식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수업 중이던 학생들이 창밖을 보며 웅성거렸고 교장은 당황했습니다. 여기는 치외법권 지역이 아닙니다. 중국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학교예요. 미안합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곧 중국 경찰 40명이 학교에 들이닥쳤습니다. 나가라. 싫습니다. 탈북자들은 서로 손을 잡고 벽을 만들었습니다. 경찰들은 강제로 그들을 끌어냈습니다. 민주는 질질 끌려가면서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학교 학생들이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13살, 14살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상하이 구치소의 절망.
이번엔 끝이다. 민주는 상하이 구치소에 갇혀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탈북. 게다가 국제학교까지 침입했으니 분명히 정치범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북한으로 돌려보내지면 총사령이 확실했습니다. 감방에는 7명의 재소자가 있었습니다. 미국인, 일본인, 콜롬비아인, 말레이시아인, 중국인, 그리고 한국인 강력범과 민준. 각국 대표들이었죠. 민준은 매일 밤 울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야, 너 왜 그렇게 우냐? 한국인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머리를 빡빡 깎고 무섭게 생긴 그 사람은 의외로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저 북한으로 돌아가면 죽어요. 두 번째 탈북이라 이번엔 정치범이 돼요. 총살당할 거예요. 아저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까만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이거 읽어봐. 성경이야. 성경이요? 응. 너 시간 많잖아. 그리고 진짜 살고 싶으면 기도해봐. 설마 하나님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민주는 처음엔 미친 아저씨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북한 가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아멘. 감옥에서 나가고 싶습니다. 아멘. 마치 산타클로스에게 선물을 바라는 어린아이처럼 민주는 매일 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기적의 방문자. 2주가 지난 어느 날 간수가 민준을 불렀습니다. 면회 왔다. 누가요? 저는 아는 사람이 없는데. 북한 대사관 사람들이겠지. 민주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지만 면회실에 들어가자 거기엔 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명의 외국인이 웃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은 정말 운이 좋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신들을 필리핀으로 추방하기로 했습니다. 필리핀이요? 북한이 아니라요. 네, 북한이 아닙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살았다. 정말로 살았다. 13살 소녀의 이메일.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 기적에는 한 소녀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탈북자들이 끌려가는 장면을 목격한 13살 미국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집에 돌아가 영어로 언론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오늘 학교에서 끔찍한 장면을 봤습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경찰에게 끌려갔어요. 그들은 북한으로 돌아가면 죽는다고 했어요. 저는 어린 학생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 이메일은 국제뉴스가 되었고 중국 정부의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마침 2004년은 중국이 올림픽 유치를 준비하며 국제사회의 눈치를 봐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결국 중국은 이례적으로 9명의 탈북자를 제3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유를 향하여.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경찰들은 민준 일행을 1등석에 태웠습니다. 필리핀에서 단 몇 시간만 머문 후 그들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 민준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민준아, 그것은 아버지였습니다. 8년 만에 본 아버지였습니다. 민준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봤지만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너무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요. 제3부 한국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새로운 시작. 낯선 조국. 민준아, 어서 와. 이제 안전해. 아버지는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7살 민준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국.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민족이지만 민준에게는 완전히 낯선 나라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어머니는 중국에 계신다. 연락이 끊겼어. 정부는 민준을 하나원에 보냈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곳이었죠.
거기서 민주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 너 말투 좀 이상한데? 어디서 왔어? 함경북도에서 왔어. 아, 북한? 우와, 신기하다. 김정일 본 적 있어? 호기심 어린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자신이 동물원의 동물이 된 것 같았으니까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지만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영어는 ABC도 몰랐고 수학은 중학교 수준도 안 되었습니다. 너 이것도 몰라? 반 아이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민주는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더 힘든 것은 트라우마였습니다. 밤에 잠을 자면 악몽을 꾸었습니다. 구류장의 시체, 총알이 빗발치는 몽골 국경, 굶어 죽은 꽃제비 아이들, 으악,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버지와의 거리. 아버지는 민준과 함께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민준아,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아니요. 학교는 재미있니? 네,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아버지를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랑한다고도 할 수 없었습니다. 9살 때 버려진 기억, 꽃제비로 굶주렸던 기억, 감옥에서 맞았던 기억. 이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으니까요. 결국 민주는 아버지와 떨어져 살기로 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어머니와의 재회. 1년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에 오신 겁니다. 민준아, 어머니. 민주는 어머니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아버지와는 달리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재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해 강제로 결혼을 했고 그 과정에서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아프셨습니다. 민준아, 엄마 용서해 줄 수 있니? 어머니 이미 용서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자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결심. 어느 날 민주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나겠지. 트라우마, 외로움, 정체성의 혼란. 모든 것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하나원에서 만난 친구였습니다. 야, 민준아. 뭐해? 나 미국 가기로 했어. 너도 같이 갈래? 미국? 응. 여기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 민주는 난간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좋아. 나도 갈게. 가장 먼 곳으로. 민주는 세계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먼 곳은 어디일까? 미국 서부. 아니야, 동부가 더 멀어.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북한과 가장 멀리, 그 고통스러운 기억들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자고. 2007년 민주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북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야. 한국말도 하지 않을 거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볼티모어의 추위. 민준이 도착한 곳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였습니다. 겨울이었고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망명 신청을 하고 난민 지위를 받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민주는 한인 교회에서 잠을 잤습니다. 여기서 자도 됩니까? 물론이죠. 그런데 영어는 할 줄 아세요? 아니요. 그럼 먼저 영어를 배워야겠네요. 노숙자들의 선생님. 교회에는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가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설거지 할 줄 아세요? 네, 잘합니다. 민주는 매일 접시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노숙자들에게 차와 커피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생크유. 땡큐.
이게 감사하다는 뜻인가? 민주는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제가 커피 한 잔 드릴 때마다 영어 단어 하나씩 가르쳐 주세요. 오케이, 오늘 단어는 hope, 희망이라는 뜻이야. 호프, 희망. 민주는 하루에 1000잔의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1000개의 영어 단어를 배웠습니다. 노숙자들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Love you, man. 러브 유. 사랑한다. 그래, 사랑한다는 뜻이야.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해준 것이 얼마만인가. 펍에서의 영어 공부. 저녁에는 동네 펍에 갔습니다. 술집이었지만 민주는 술을 마시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종이에 이렇게 썼습니다. I can't speak English, but please let me sit. I just want to listen. 앉아. 친구 축구 좋아해? 축구? 사커. 볼티모어는 야구 도시지만 나는 축구를 사랑해. 민주는 매주 펍에 갔습니다. 사람들의 대화를 듣고 질문은 딱 2가지만 했습니다. 날씨와 축구에 대한 질문. 그리고 중고가게에서 1달러짜리 DVD를 사서 집에서 반복해서 봤습니다. 데이비드 최의 탄생. 1년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이제 기본적인 영어 회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어느 날 교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민준 씨, 미국 이름을 하나 가지는 게 어때요? 발음하기도 쉽고 사람들이 기억하기도 쉬울 거예요. 미국 이름이요? 데이비드는 어때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고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죠. 민주는 고민했습니다. 새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좋습니다. 데이비드 최로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최민주는 데이비드 최가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의 연속. 데이비드는 낮에는 영어 학교에 다니고 주말에는 일했습니다. 피자 가게에서 배달을 했습니다. 미국인 주인 부부가 운영하는 가게였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데이비드를 챙겨주었습니다. 데이비드, 오늘 피자 남은 거 가져가. 감사합니다. 힘들지? 그래도 포기하지 마. 넌 할 수 있어. 그 말이 데이비드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주중에는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하루에 6,000장, 6,000집을 돌아다니며 우편함에 전단지를 넣었습니다. 다리는 아팠지만 데이비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이 경험이 도움이 될 거야. 제사부 정치학도에서 정치 신인으로 대학의 꿈. 3년이 지났습니다. 데이비드는 이제 영어로 꿈을 꿀 정도가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대학 갈 생각 없어? 교회 청년부 리더가 물었습니다. 대학이요? 저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는데요. GED 시험 봐. 고졸 검정고시 같은 거야. 그리고 커뮤니티 칼리지부터 시작하면 돼. 데이비드는 도전했습니다. GED 공부를 했고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2010년 데이비드는 볼티모어 커뮤니티 칼리지에 입학했습니다. 전공은 치과 기공학과였습니다. 치과 기공사가 되고 싶어요. 안정적인 직업이잖아요. 마음의 공허함. 성적은 좋았습니다. 생물학, 해부학. 공부는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밤마다 데이비드는 자문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 괜찮은 수입. 그게 전부일까? 어느 일요일 교회에서 한 탈북자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는 영어를 배워서 세계를 다니며 북한의 진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2,500만 명이 감옥 같은 나라에 갇혀 있습니다. 그 말이 데이비드의 가슴을 쳤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 영어를 할 수 있잖아. 그럼 나는 뭘 해야 하지? 정치학으로의 전환. 데이비드는 1년 만에 치과기공학과를 그만뒀습니다. 국제 정치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반대했습니다. 정치학?
그걸 공부해서 뭐가 되려고?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 길인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는 메릴랜드 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운명의 이메일. 대학 첫 학기, 데이비드는 TV를 보다가 한 상원의원을 봤습니다.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 국가입니다.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상원의원 로버트 해리슨이었습니다. 그는 청문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와, 데이비드는 전율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미국 정치인이 북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니. 데이비드는 즉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해리슨 의원의 이메일 주소를 찾았습니다. 이메일을 썼습니다. 존경하는 상원의원님께, 저는 북한에서 온 난민 학생입니다. 17살 때 탈북했고 현재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TV에서 의원님이 북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의원님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정치학을 이제 막 시작한 학생에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데이비드 최드림.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데이비드는 생각했습니다. 답장이 올 리 없겠지. 그래도 보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 3분 만에 답장. 그런데 3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데이비드, 당신의 이메일을 읽고 감동받았습니다. 당신 같은 용기 있는 젊은이를 만나고 싶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 제 의회 사무실로 올 수 있습니까? 로버트 해리슨. 데이비드는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진짜일까? 금요일 데이비드는 떨리는 마음으로 국회의사당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비드 최입니다. 해리슨 의원님을 뵈러 왔습니다.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의원님, 북한에서 오신 분이 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비서가 말했습니다. 의원님이 곧 나오십니다. 그런데 혹시 무기 같은 거는 없으시죠? 네? 비서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북한이라는 단어에 긴장한 것이었죠. 멘토와의 만남. 문이 열리고 로버트 해리슨이 나왔습니다. 데이비드. 의원님.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해리슨은 데이비드를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앉게. 자네 이야기를 듣고 싶네. 데이비드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꽃제비였던 이야기, 2번의 탈북, 감옥에서의 고문, 그리고 미국에서의 살. 해리슨은 1시간 넘게 경청했습니다. 데이비드, 자네는 현명한 선택을 했네. 정치학을 공부하는 것 말일세. 감사합니다. 나는 자네가 성공할 거라고 믿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자네의 멘토가 되겠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게. 데이비드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인턴십의 시작. 해리슨 의원의 도움으로 데이비드는 의회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학교에 가고 오후에는 의회에서 일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밖에 못 잤지만 데이비드는 행복했습니다. 이게 정치구나. 의원들이 커피를 마시며 시민들과 대화하는 모습, 법안을 놓고 토론하는 모습,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데이비드, 정치는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야. 해리슨의 말이 데이비드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석사과정. 2014년 데이비드는 학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조지타운 대학교 국제정치학 석사과정에 합격했습니다. 학비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약 8만 달러, 한국 돈으로 1억 원이 넘는 빚이었습니다. 괜찮을까? 잠시 망설였지만 데이비드는 결심했습니다. 10억을 빚진다 해도 나는 이 공부를 할 거야. 교육은 투자야. 석사 과정은 힘들었습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데이비드에게 논문 쓰기는 특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에게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실제 경험이었습니다.
북한 체제의 어감 메커니즘이라는 논문을 쓸 때 다른 학생들은 책과 논문을 읽었지만 데이비드는 자신의 기억을 소환했습니다. 적대 계급 제도는 단순한 차별이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시스템입니다. 교수는 데이비드의 논문에 A+를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전화. 2018년 어느 날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데이비드 씨, 어머님이 위독하십니다. 네. 병원에 계신데 말씀을 못 하세요. 하반신 마비가 오셔서. 데이비드는 즉시 화상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화면에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야윈 얼굴, 떨리는 손. 어머니는 종이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의사가 그것을 읽었습니다. 아들, 엄마 용서해 줄 수 있어? 데이비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미 용서했어요. 오래전에요. 엄마는 좋은 엄마 못 됐어.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저는 지금 행복해요. 대학원도 나오고 곧 의회에서 정식 보좌관으로 일하게 됐어요. 그리고 곧 결혼도 할 거예요. 어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께 2시간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2주를 더 사셨습니다. 아들의 행복한 소식을 들은 후 생명의 불꽃이 다시 타올랐던 것입니다. 정치 입문의 결심.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데이비드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직접 뛰어들 때가 됐어. 2019년 데이비드는 메릴랜드주 하원의원 선거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아직 일러. 경험도 부족하고 네트워크도 없잖아. 하지만 해리슨 의원그는 2018년 은퇴했지만 그의 참모들이 여전히 데이비드를 도왔습니다의 팀이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자네에겐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네. 바로 자네의 이야기지. 제오부 선거, 그리고 새로운 시작. 첫 출마. 2020년 메릴랜드주 하원의원 선거. 데이비드는 공화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왜 공화당을 선택했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역사를 사랑합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보수와 진보가 균형을 이루며 발전해왔습니다. 공화당은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개인의 자유가 완전히 부정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당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데이비드가 배정받은 지역구는 돌밭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강한 지역이었죠. 일단 경험이나 쌓아봐. 당 관계자들의 태도는 그랬습니다. 편지 전략. 어떻게 해야 하지? 데이비드는 고민했습니다.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 선배 정치인이 조언했습니다. 편지를 써. 자네 자신을 소개하기에. 당을 떠나서 데이비드 최라는 사람을 보여주게. 데이비드는 편지를 썼습니다. 친애하는 주민 여러분께, 저는 데이비드 최입니다. 북한에서 태어나 꽃제비 생활을 했고 17살에 탈북했습니다. 2번 실패하고 3번째 시도 끝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미국에 온 후 저는 노숙자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며 영어를 배웠고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을 다녔습니다. 정치학 석사를 마쳤고 의회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유가 없는 곳에서 살았으니까요. 저는 여러분을 섬기고 싶습니다. 당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말입니다. 데이비드 최드림. 이 편지를 5천 가구에 보냈습니다. 문을 두드리다. 그리고 데이비드는 직접 집집마다 다녔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비드 최입니다. 어느 집 문을 두드렸을 때 한 여성이 뛰쳐나왔습니다. 너희 당은 독재자야. 코로나 때 우리를 가뒀잖아. 여성은 28분 동안 소리를 질렀습니다. 데이비드는 가만히 서서 들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북한이었다면 이 사람은 수용소에 끌려갔을 거야. 하지만 여기서는 정치인에게 욕할 수 있어. 이게 바로 자유야.
그리고 이 사람은 나를 후보로 인정하고 있어. 그래서 화가 난 거니까. 여성이 욕을 다 하고 나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왜 화도 안 내? 어디서 왔어? 그때부터 데이비드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20분 동안 여성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35년 살면서 처음으로 공화당 후보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렸어.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어줬어. 전단지 6,000장. 데이비드는 하루에 6,000장의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이거 선거 때 도움이 될 거야. 볼티모어에서 생계를 위해 전단지를 돌렸던 경험이 여기서 빛을 발했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자원봉사자를 동원했지만 데이비드는 혼자서 움직였습니다. 6,000집을 직접 방문하며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선거 결과 2020년 11월 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선거 본부에 앉아 숫자를 지켜봤습니다. 데이비드 최 38%, 상대 후보 62%, 낙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웃었습니다. 38%야. 돌밭에서 38%를 받았어. 당 관계자들이 놀랐습니다. 이 지역에서 공화당이 30%를 넘긴 건 20년 만이야. 데이비드, 잘했어. 다음에 또 도전해봐. 2022년 두 번째 도전. 2022년 데이비드는 다시 출마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지역구였습니다. 편지를 쓰고 집을 방문하고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결과는 42%였습니다. 또 낙선이었습니다. 하지만 표 차이는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 데이비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연방 하원의원 도전. 2024년 데이비드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주 하원이 아닌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미쳤어? 그건 너무 일러.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준비됐어. 메릴랜드 3선거구, 볼티모어 북부 지역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살았던 지역이었죠. 선거운동.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경험도 쌓였고 네트워크도 생겼습니다. 데이비드는 노숙자 쉼터를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데이비드 최입니다. 저도 한때 이곳에서 설거지를 하며 영어를 배웠습니다. 노숙자들이 기억했습니다. 아, 그때 그 친구 커피 만들어주던 애. 그들은 데이비드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도 움직였습니다. 데이비드가 우리 식당에서 일했었어. 정말 성실한 애야. 피자 가게 아주머니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데이비드를 도와주세요. 이 아이는 진짜입니다. TV 토론. 선거 한 달 전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공격했습니다. 최 후보는 경험이 부족합니다. 정치를 해본 적도 없잖습니까? 데이비드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정치 경험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삶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굶주림이 무엇인지 압니다. 9살 때부터 거리에서 살았으니까요. 저는 억압이 무엇인지 압니다. 제 아버지는 역사 선생님이었지만 거짓 역사를 가르쳐야 했으니까요. 저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2번 실패하고 3번째 만에 자유를 얻었으니까요. 저는 미국의 위대함이 무엇인지 압니다. 아무것도 없던 난민에게 대학 교육의 기회를 준 나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섬기고 싶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개표의 밤. 2024년 11월 5일 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선거 본부에서 가족, 친구, 지지자들과 함께 TV를 봤습니다. 메릴랜드 3지구, 개표 10%, 데이비드 최 48%, 상대 후보 52%, 개표 30%,
데이비드 최 49%, 상대 후보 51%, 개표 50%, 데이비드 최 49.8%, 상대 후보 50.2%. 너무 접전이었습니다. 개표 80%, 데이비드 최 50.1%, 상대 후보 49.9%. 선거 본부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개표 95%, 데이비드 최 50.3%, 상대 후보 49.7%, 개표 100%, 데이비드 최 50.4%, 상대 후보 49.6%, 데이비드 최당선, 제12장 승리 연설. 데이비드는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미국 동포 여러분, 믿을 수 없지만 우리가 이겼습니다. 27년 전 저는 북한의 꽃제비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미래가 없었습니다. 17년 전 저는 북한 감옥 철창을 붙잡고 서서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자유로워질 거야. 오늘 저는 여러분의 하원의원 당선자로 여기 서 있습니다. 데이비드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것은 제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승리입니다. 저를 믿어준 모든 분들의 승리입니다. 영어를 가르쳐준 노숙자들, 일자리를 준 피자 가게 주인, 멘토가 되어준 상원의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저에게 기회를 준 여러분, 유권자들의 승리입니다. 이것은 자유의 승리입니다. 희망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저는 제가 어디서 왔는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철창을 붙잡고 있던 그 어린 소년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겸손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제13장 의회 입성. 2025년 1월 워싱턴 D.C. 2025년 1월 3일 데이비드 최는 미국 연방 하원의원으로 선서했습니다. 나 데이비드 최는 엄숙히 선서합니다. 미합 중국 헌법을 국내외 모든 적으로부터 지지하고 수호할 것을. 제14장 첫 의회 연설. 취임 후 첫 달 데이비드는 하원에서 연설 기회를 얻었습니다.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단순히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증인으로서 여기 섭니다. 자유가 거부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의 증인, 인간 존엄성이 짓밟힐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의 증인. 북한에는 아직도 2,500만 명이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터넷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자유선거가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연설이 끝나자 의회장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탈북자 최초 미국 연방의원 모든 언론이 저를 취재하려 왔어요. 하지만 데이비드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다른 탈북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의원님께, 저는 한국에 온 지 2년 된 탈북 청소년입니다.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말투 때문에 놀림받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의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의원님도 ABC를 못했지만 지금은 미국 의회에 계시잖아요.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의원님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고맙습니다. 2025년 5월 데이비드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공식 일정이었지만 개인적인 목적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18년 만에 제대로 된 만남이었어요. 민준아, 아니, 데이비드. 아버지, 그냥 민준이라고 부르세요. 저는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 최민준입니다. 두 사람은 어머니 산소를 함께 찾았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약속 지켰어요. 잘 살고 있어요. 미국 의회까지 갔어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민준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9살짜리 너를 두고 떠나서. 아버지, 괜찮아요. 이제 다 이해해요. 당시 아버지도 선택의 여지가 없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만약 아버지가 안 떠나셨다면 저는 여전히 북한에 있었을 겁니다. 탄광에서 일하다가 죽었을지도 모르죠.
아버지의 선택이 저를 자유로 이끌었어요. 제가 17살 때 사람들은 북한을 탈출하기엔 너무 어리다고 했습니다. 30살 때는 대학 시작하기엔 너무 늙었다고 했습니다. 37살 때는 의회에 출마할 경험이 없다고 했습니다. 평생 너무 빨라, 너무 어려, 경험이 없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빠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전하게 살려고 두만강을 건넌 게 아닙니다. Hope is never lost. 희망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데이비드 최는 오늘도 일합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2,500만 명을 위해, 전 세계의 난민들을 위해, 그리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의 등에는 아직도 17살 때 고문당한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흉터는 이제 상처가 아닙니다. 생존의 증거입니다. 희망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자유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평생의 스승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